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72호에 게재된 무인방위2, 일본이 직면할 5가지 위협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2호로 36에서 70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AI나 드론과 같은 민생기술과 우주기술의 일반화로 일본은 현재 기존의 방위 인프라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7월호 특집에서 민생기술을 도입하여 인적 자원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방위 체계인 무인방위에 대해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극초음속 무기, 스웜 공격, 위성 공격 무기, 사이버 공격, 생성 AI 등 방위의 미래에 있어서 임팩트가 큰 5가지 위협의 실태와 대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각국이 AI와 드론,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방위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상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협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위협에 대해 현재의 일본의 방위 체계는 구멍투성이인 상황으로 일부에서는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5가지 새로운 위협의 실태를 소개합니다. 일본의 안전보장이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 극들의 위협 증대로 전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금까지 국제 질서를 형성해온 룰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림과 동시에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온 대만 유사 사태 등의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전장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SNS 등이 사용되면서 드론과 위성 인터넷 통신 등 민간의 첨단 기술이 매우 중요한 전력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AI, 우주, 양자 등 민간의 격렬한 경쟁으로 탄생한 첨단 기술을 어떻게 방위 장비에 도입해 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가 안전보장에서의 우위성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도입은 한편으로 위협 증대를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위협 가운데 임팩트가 큰 5가지를 소개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5가지는 극초음속 무기, 스웜 공격, 위성 공격 무기, 사이버 공격, 생성 AI입니다. 첫 번째가 극초음속 무기의 위협으로 방위장비청과 해상자위대는 2023년 10월 17일 세계 최초의 레일건, 전자포의 해상 사격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는데, 방위장비청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레일건을 함정에 탑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방위장비청은 해상 사격 시험의 짧은 동영상을 X, 구 트위터에 게시하여 기존의 화포를 능가하는 고속 탄환으로 상공과 해상의 위험으로부터 함정을 지키기 위해 레일건의 조기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코멘트했습니다. 레일건은 전기에너지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탄환을 발사하는 무기로 화약을 이용하는 기존의 화포와 비교하여 탄환의 초속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용도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대처입니다. 이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통상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궤도를 장시간 비행하고, 더 나아가 임의 타이밍에 속도나 고도를 바꿀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집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보다 먼저 최전방 부대에 배치하여 실질적인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초로 실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의 방위 시스템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세계 각국이 대책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레일건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다수의 연구 개발 사례들이 있지만 군사적 용도로 실용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레일건 개발을 10년 이상 계속해온 미 해군은 2022 회계연도로 예산 계상을 단념했습니다. 육상에서의 실험에는 성공했지만 함정 탑재형 개발에 이르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최대의 과제가 전원의 크기로 방위장비청이 개발 목표로 내세우는 레일건에서는 1메가암페어 오더의 대전류를 출력할 수 있는 전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방전 시간은
과거 방위장비청의 개발 사례로 볼 때 수밀리초 오다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레일건 개발이 실패로 끝난 원인 중 하나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원 기술이 없었던 것에 있습니다. 방위장비청은 레일건 전원으로 같은 용량의 콘덴서가 다수 병렬 접속된 유닛인 콘덴서 뱅크의 사용을 상정하고 있지만 소형화에 대한 기술적 장벽은 매우 높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상 사격 시험에 실시된 레일건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원 문제 해결 전망이 있는지 등은 현 시점에서 불투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 해군이 개발을 포기한 함정 탑재형을 방위장비청이 실증했다는 점으로 방위성은 2024년도 예산 계산 요구 가운데 레일건의 연구비로 238억 엔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험 공격의 위협으로 극초음속 무기는 일본에 닥칠 새로운 위협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 세계 안전보장 관계자들이 큰 위협이라고 보고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드론을 사용한 수험 공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드론은 그야말로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서 그 능력이 증명되었습니다. 수험 공격은 드론이 새떼처럼 무리를 형성하여 폭격 등의 미션을 수행합니다. 일본 정부가 2022년 12월에 책정한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는 위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드론 수험의 위협에 대해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 획득과 조기 장비화를 목표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계 최고의 드론 대국인 중국의 수험 비행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위청은 2023년부터 수험 공격 대책을 위한 실증 연구를 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날아오는 수험을 요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방공용 수험 기술 연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바대학 명예교수이자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의 창업자이기도 한 노나미 씨에 따르면 수험 기술 개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은 중국과 스위스의 추리 연방공과대학이고 그 뒤를 인도가 쫓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도 방위 백서에서는 중국이 2018년 5월 중국 전자과기 집단 공사가 AI를 탑재한 200대로 구성된 수험 비행을 성공시켰고 2020년 9월에는 중국의 국유 군수업체가 무인 항공기 수험 시험 상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험 비행을 동반한 군사행동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증거 중 하나가 수험 비행으로 삼림을 빠져나가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수목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기체의 중심을 두면 통과할 수 있는지를 심층 학습이 끝난 AI로 순식간에 판단하여 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도의 수험 비행 실현에는 AI를 활용한 자율 기능이나 대량의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온보드 컴퓨팅 등 기술 개발의 여지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실용화되면 방위 측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드론 공격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나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격추하는 기술, 드론의 제어 신호와 같은 주파수의 방해에 전파를 보내 비행을 저지하는 전파 탐지 방해 기술, 더 나아가 드론이 수상한 드론에 접근해서 그물을 발사하여 공중에서 생포하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방위장비청은 수험 공격 대처를 염두에 두고 고출력 레이저나 고출력 마이크로파로 드론을 격추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로 드론을 격추하는 시스템은 한 발당 수십에서 수백 엔 레벨의 전기료가 소요되고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수초에서 수십 초에 한 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전원 공급이 계속되는 한 탄환이 모자랄 걱정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출력이 100kW로 높은 레이저 장치를 트레일러 타입의 차량에 탑재한 시스템을 2023년에 방위장비청에 납품하고 방위장비청이 2023년 4월부터 야외에서 실험을 개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사정거리는 2km로 멀티로터형 소형 드론뿐 아니라 고정 익형 드론과 박격폭탄, 로켓탄 격추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위성 공격 무기의 위협으로 2040년대부터는 세계에서 지금의 3배 이상인 약 150조 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우주 산업이지만 그 근간을 크게 뒤흔들 위협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 사례로는 러시아가 2021년 11월 5일에 실시한 안티위성 무기 ASAT에 의한 폐기위성 파괴 실험입니다. 구소비에트 연방 시대인 1982년에 발사되어 현재는 운영이 종료된 군사위성 코스모스 1408을 A235PL-19 누돌이라는 직접 상승형 위성 공격 미사일로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로 인해 1700개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그 많은 우주 쓰레기 중 일부가 국제우주 스테이션에 접근해 체류 중이던 우주 비행사가 피신해야 했습니다. 코스모스 1408는 고도 480km의 지구 저궤도상에 있어 고도 400km의 부근의 궤도를 주의하는 ISS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ASAT에 의한 폐기위성 파괴는 과거에 미국과 중국, 인도가 실시했는데, 예를 들어 중국은 2007년 1월 자국의 노후화된 기성위성을 ASAT로 파괴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 4월 8일 우주 쓰레기가 우주 비행사나 우주 개발에 미치는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앞으로 ASAT 발사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또한 실험 금지를 우주 이용의 새로운 규범으로 확립할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GPS를 비롯한 취기위성, 지표의 화상이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구 관측 위성, 기상위성, 통신위성 등 이제 위성은 일상의 사회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안전 보장에 있어서도 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3월 국가우주 전략을 공표하며 적대국이 우주를 전투 영역으로 바꿨다라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ASAT의 성능을 강화하여 우주에서의 군사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국의 우주 이용을 방해하는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위성 공격 미사일 등의 사용에 대해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킬러 위성 등의 방해 수단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중국의 실험 위성 실천 21호가 이미 폐기 취급되고 있던 자국의 내비게이션 위성 북두 2호에 접근해 포획하여 정지 궤도에서 묘장 궤도로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는 구미 등의 우주 관계자들에게 중국의 기술력을 보여준 점에서 큰 임팩트가 되었습니다. 안전보장 관계자 중에는 타국의 위성에 대해 도발적으로 접근하는 공격 능력을 중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속으로 궤도를 도는 위성에 접근해 포획하는 기술은 아직 세계에서 실증된 사례가 적은 첨단 기술로 중국은 이 기술을 곧바로 킬러 위성에 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우주의 전투 영역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우주 상황 감시 체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5월 우주를 전문으로 하는 최초의 자유대 부대인 우주작전대를 항공자유대에 신설했으며 2022년 3월에는 그 상부 조직인 우주작전군을 항공자유대 후추기지에서 70명 규모 체제로 발족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 우선 사이버 공격입니다. 향후 어떠한 유사시가 현실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중요 인프라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실시될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는데 미국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침공 전에 사이버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는 것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상시 조사하고 있는 트렌드 마이크로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이전부터 격렬하게 시행되고 있었지만 2022년 1월에 들어 한층 더 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내 공격 대상은 정부 기관이나 군, 미디어, 중요 인프라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침공 전날인 2022년 2월 23일과 당일인 24일에는 와이퍼라고 불리는 공격형 멀웨어가 발견되고 실제로 피해가 나왔다고 하는데, 와이퍼는 표적이 되는 시스템에 침투하여 데이터를 없애거나 암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랜섬웨어와는 달리
와이퍼에 의해 암호화되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시스템이나 데이터는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와이퍼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공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스퍼게이트라는 친종 와이퍼를 발견하고 이것을 조사한 결과 공격자는 OS의 기동에 필요한 정보가 쓰여진 마스터 부트 레코드의 소거, 디스크 내용 덮어쓰기, 디스크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의 악용, 프로그램 덮어쓰기 등을 실행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현재의 일본 방위 체제는 취약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성 AI의 위협으로 프롬프트 하나로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최근 들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원본 이미지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꾸려면 나름대로 기술과 비용이 들었지만 이제는 AI에게 무엇을 생성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시정보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원하는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립정보학연구소 연구주간이자 도쿄대학원 교수이기도 한 Hsen 씨는 생성 AI의 급속한 진화에 수반되는 딥페이크의 위협이 한층 높아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에서 최근 큰 이슈가 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2022년 3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게시되면서 확산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가짜 동영상으로 동영상에서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러시아에 항복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전 세계 로봇 연구 데이터의 통합, 구글이 140만 궤도의 데이터셋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